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사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딱 65살이 된 강원도에 사는 주부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를 먹고 좋은 점이 있다면 사는 게 다 고만고만해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영원할 것처럼 돈 좀 있다고 우쭐한 누군가도 당장 죽겠다고 힘들어하는 누구도 인생을 오래 산 자들 앞에서는 모두 다 고만고만해 보이죠. 그렇다고 인생이 절대 시시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시절도 힘든 시절도 모두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걸 살면서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연을 들으면 저는 다른 분들의 인생 이야기에 또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한 사람에게 인생은 딱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경험담과 생각을 간접적으로 들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고 있자니 60년 넘게 살아온 저의 인생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리 굴곡이 많은 인생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일이었던 2년 전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에겐 4살 터울의 아들 둘이 있어요. 첫째는 부끄러움이 많고 우유부단한 편이고 둘째는 자기 표현이 똑 부러져 호불호가 분명한 아이인데요. 둘의 성격이 워낙 정반대이다 보니 키우면서 저와 애들 아빠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장성에 각자 짝이 될 배필을 데리고 왔는데 의외로 첫째가 데리고 온 며느리는 세상 싹싹하고 애교도 많은 데다 저희 아들과는 다르게 야무져 보였어요. 게다가 어머님 아버님 저는요 며느리보다는 두 분한테 딸이 되고 싶어요. 두 분은 아들밖에 없으시잖아요. 부족해도 그냥 막내딸이라고 생각하시고 저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딸 노릇할게요. 라며 말도 어쩜 저리 예쁘게 하는지 그 말 그대로 딸이 없었던 저와 남편은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준다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나중에 이 딸 같은 며느리에게 호되게 당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던 거죠. 그렇게 순진한 저와 남편은 싹싹한 첫째 며느리를 보고 우리 큰애가 어디서 저런 야무진 아가씨를 데리고 왔나 하며 기특하게 생각했는데 첫째 며느리의 본색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엄마, 민석이 월급 많이 받아? 원래 공무원은 연봉이 높나? 글쎄, 걔가 월급 받아서 나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생전 지 동생한테 관심도 없더니? 왜? 갑자기 동생이 얼마 버는지 궁금해졌어? 아니, 우리 와이프가 민석이 월급 많을 거라고 자꾸 나한테 승진하라고 구박해서 난 그냥 지금이 더 좋은데 승진하면 월급은 올라가도 일을 더 해야 하잖아. 그건 네 처말이 맞아. 남편이 승진을 해야 집안 살림이 나아지지. 너 애 안 낳을 거야? 아니, 낳아야지. 난 최대한 많이 낳고 싶은데. 거봐, 너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원래 마누라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동생이랑 비교당하지 말고 너도 네 와이프 말대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 에이, 엄마까지 그래. 첫째 아들은 그때까지 작은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대리 정도의 직급이었어요. 원래 태생부터 성격이 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첫째라 그냥 회사에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편이었죠. 그에 반해 둘째 아들은 워낙에 혼자 지 앞가림을 잘하는 아이라 저 스스로 대학을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대학 졸업 후 바로 공시에 붙어 7급 공무원이 되었는데 첫째 며느리가 종종 지 남편과 도련님인 둘째를 비교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아무리 첫째가 지 와이프한테 잔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첫째 며느리를 이해했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며느리가 결혼 전 백화점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다 결혼하면서 계약 연장이 안 돼 원하진 않았지만 전업주부가 되었고 그만큼 수입이 줄었으니 아내로서는 충분히 지 남편에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런데요. 첫째네가 결혼을 하고 2년 후에 둘째 아들이 자기랑 똑같은 공무원 며느리를 데리고 오자 첫째 며느라이는 동생네보다 자기네들이 못 산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엄마, 영석 씨는 사람은 다 좋은데 욕심이 없어서 문제예요. 도련님네는 공무원 아파트도 받고 둘 다 월급도 많아서 금방 떵떵거리고 살 텐데. 에이, 뭘 또 그렇게 비교를 하냐. 둘 다 내 아들이지만 네 남편이 민석이보다 착해.
와이프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건 아마 민석이보다 네 남편이 훨씬 잘할 거다. 가만 보면 영석 씨가 엄마 닮았어요. 난 마음 불편하게 해줘도 되니까 영석 씨가 욕심을 좀 부려서 승진도 하고 성과급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총대를 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저 장사해보려고요. 뭐? 네가 장사를 한다고? 제가 백화점에서 판매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잘 되는 음식점을 권리비 좀 주더라도 인수하면 그대로 수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말이 쉽지. 너 음식점이 얼마나 손 많이 가는 줄 알아? 에이 엄마, 돈 버는 일에 안 힘든 일이 어딨어요. 전 고생 많이 해도 상관없으니까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명색에 저희가 첫째인데 동서네보다는 잘 살아야 체면이 서죠. 뭘 또 그렇게 생각해. 난 그냥 너 쉬는 김에 아이나 좀 가졌으면 했는데. 애도 돈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 이미 괜찮은 가게도 봐뒀어요. 때마침 거기 가게 주인이 제주도에 내려가 산다고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너 설마 이미 다 결정하고 돈 얘기하러 왔니? 예, 아서라. 네 아버지 알면 큰일 난다. 엄마,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가 여윳돈 없잖아요. 진짜 잘 되는 가게라 인수만 하면 대박인데 다는 아니어도 되니까 계약금만이라도 빌려주세요. 네? 에휴, 계약금이 얼만데? 8천만 원이요. 뭐? 예,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니? 왜요? 영석 씨 말 들어보니까 지방 쪽에 건물도 있고 땅도 좀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그냥 달라는 건 절대 아니고 빌려주세요. 어차피 저희 남편한테 갈 재산이잖아요. 예, 꿈 깨라. 그게 내 건 줄 아니? 다 네 아버지 명이야. 어머, 그럼 엄마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 난 이 집 딸랑 하나다. 근데 이 집을 팔아? 그럼 나랑 네 아버지는 네가 모실래? 저는 돌려 돈 얘기를 하러 온 첫째 며느라이를 달래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저도 애미인지라 속이 상했죠.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짠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완고한 사람이라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그저 마음만 불편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삐졌는지 3개월이 지나도 첫째는 집에 오지 않을 뿐더러 전화 한 번이 없었는데요. 저도 굳이 전화해서 불편해지고 싶지 않아 연락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첫째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저 내일 가게 오픈해요. 뭐? 너 돈 구했니? 사람이 아주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엄마, 저 내일 오픈하니까 아빠랑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내일 주말이니까 아빠 쉬시죠? 그리고 제가 너무 바빠서 동선에까지 연락을 못할 것 같아요. 엄마가 대신 좀 해주세요. 끊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이게 다 뭔가 싶었어요. 하지만 본인이 알아서 제 살 길 찾겠다는데 도움도 주지 못할지언정 초를 칠 수는 없다고 생각한 저는 첫째 며느리 말대로 둘째네에게 연락을 했고 다음날 남편과 첫째 며느리가 알려준 주소로 갔죠. 도착한 곳은 24시간 한다는 대형 감자탕집이었는데 아이들 노는 놀이방과 주차장까지 꽤 큰 규모의 가게여서 도착한 저희 부부와 둘째네는 입이 떡 하고 벌어졌는데 첫째 며느리가 말했듯 손님이 아주 바글바글했어요. 엄마, 아빠 오셨어요? 근데 어쩌죠? 자리가 없어요. 뭐? 가게가 이렇게 큰데 자리가 없어? 네, 워낙에 단골이 많은 가게인데 저희가 인수하면서 문을 며칠 닫았더니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형수, 축하해요. 형수 금방 부자 되시겠다. 고마워요, 도련님. 동서, 미안한데 동서가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일손이 너무 딸리네. 내가 알바비 줄게.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서로 돕는 거지. 제가요, 형님? 그래도 그건 좀... 예, 그러지 말고 내가 도울게. 둘째 얘는 살림도 잘 안 하는데. 에이, 엄마. 제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엄마한테 일을 시켜요. 동서 그러지 말고 서빙이라도 해. 서빙은 할 수 있잖아. 명색에 내가 손윗 사람인데 이럴 땐 좀 따라줘야 하는 거 아니야? 둘째 며느리도 사실 성격이 그리 만만하진 않아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첫째 며느리가 밀어붙이니 둘째 며느리가 어쩔 수 없다는 듯 가게 안으로 끌려 들어갔고 차에서 대기 순서를 기다리다가 겨우 자리가 나서
가게 안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첫날이라고 하지만 가게 안이 참 어수선하더라고요. 하지만 주력 메뉴인 감자탕 맛은 단골이 많을 정도로 괜찮았고 저는 첫날이라 그렇지 점점 익숙해지면 청소나 서비스 같은 것이 좋아질 테니 괜찮겠다 싶었어요. 남편도 음식 맛을 보더니 걱정했는데 괜찮을 것 같다고 했고요. 사실 남편은 입맛이 퍽이나 까다로운 양반인데 그런 양반이 맛있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이었게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일주일 후 교회 권사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려 다시 첫째네 가게에 갔을 때였는데요. 그렇게 사람이 많더니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한 테이블도 식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한바탕 손님이 우르르 왔다가 빠졌나? 라고 생각했고 곧이어 나온 감자탕 국물을 먹어보는 순간 저절로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어머, 국물 맛이 왜 이래? 여기 권사님 며느님이 하는 가게라고 하셨죠? 아, 네. 전에 먹었을 때랑은 좀 다른데 잠시만요. 저는 당황해서 가게 안에 있을 첫째 애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가게 안에는 첫째 애가 없었고 일하는 종업원들만 있었는데 제가 사장님 어디 갔냐고 물으니 오후 늦게나 잠깐 온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오픈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얘가 제정신인가 싶었던 저는 첫째 며느리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고 첫째 며느리는 30분 후 가게로 들어왔는데 제가 분명 전화로 이전하고 국물 맛이 다르다고 고기도 너무 질기다고 말했음에도 생글생글 웃으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셨어요? 미리 알았으면 제가 신경 좀 썼을 텐데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이런 말 제 입으로 하긴 좀 쑥스러운데 저희 음식 먹으러 일부러 부산에서 오시고 광주에서 오시고 막 그래요. 얘,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 국물가는 봤니? 너 이 가게 인수받을 때 음식 레시피도 같이 전수받은 거 아니었어? 맞아요. 그리고 저 그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주방 이모한테 해달라고 한 건데? 뭐? 네가 직접 하지도 않았어? 누가 하던 레시피대로만 하면 되는데요 뭐.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죠. 너도 참. 됐고 이거 먹어봐라. 엄마, 저는 원래 감자탕 안 좋아하는데 모르셨구나. 아니, 세상에 그렇게 성공하고 싶다고 노래를 했으면서 가장 중요한 음식을 남한테 맡기고 하물며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을 파는 첫째 며느리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가게 홍보해주겠다고 권사님들을 죄다 모시고 온 저는 얼굴이 다 화끈거렸고 대놓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권사님들에게 창피란 창피는 다 당했는데 도저히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다음날 아주 작정을 하고 며느라이네 가게 근처에 커피숍에 앉아 가게 안을 관찰했어요. 커피숍 사장이 싫어할까봐 케이크며 샌드위치 그리고 커피를 비롯한 각종 음료를 시키며 내내 며느라이네 가게 안을 살폈는데요. 제가 한 5시간가량을 보고 있는데 딱 3팀 정도만 가게 안에 들어가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가게에서 제가 감자탕집을 뚫어져라 쳐다보니 커피숍 여사장은 알겠다는 듯 저에게 다가왔고 시키지도 않은 커피 리필을 해주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 사모님도 저 집에 돈 떼이셨구나. 근데 이미 늦었어요. 네? 글쎄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권리금까지 왕창 받고 가게를 팔더니 휙 날랐다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사모님 같은 빚쟁이들이 저희 집 가게에 찾아와서 죽치고 계셨는데 다 허탕이죠 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저야 뭐 돈 벌어서 좋지만 그래도 이건 상도가 아니라서. 아니, 단골도 많고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 왜 도망을 가요? 장사가 잘 된다고요? 무슨, 여기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저 가게 인수한 사람 큰일 났어요. 그게 무슨, 내가 얼마 전에 가서 손님 많은 거랑 음식 맛도 봤는데? 그게요, 의심 피하려고 작업한 거라니까요. 팔자마자 그럼 이상하니까. 자기네들 도망갈 시간 벌려고 미리 다 작업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두 번 보나요? 아마 음식도 어디 다른 가게 거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니까요. 막말로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왜 가게를 팔겠어요? 자기네들이 계속하지. 애당초 자기네들은 저기 거의 거저 들어가서 장사했는데 사기든 뭐든 권리금까지 다 챙겨서 받았으니
저 가게 인수한 사람만 바보 된 거죠. 저는 눈앞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가게를 인수해놓고 며느리는 저절로 돈이 벌릴 줄 알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답답한 심정에 첫째 아들에게 전화해 퇴근하면 곧장 며느리와 같이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요.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니들 그 가게 충분히 알아본 거 맞니? 그럼요, 엄마. 제가 다 알아봤죠. 그때 맛이 그랬던 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착오? 너 그 가게 근처 사람들한테 물어는 봤니? 정말로 가게가 잘 되는지? 엄마, 왜 그래? 아, 내가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그 근처 가게 사람이 하는 말이 그 가게 망한 가게래. 니들 사기당한 거라고. 뭐? 아니야. 자기야, 아니지? 에이, 엄마가 잘못 알았어. 나도 거기 가기 전에 사장 부부랑 봤었는데 그 사람들 사기칠 사람들 아니야. 음식 맛도 괜찮았는데. 사기칠 사람들이 나 지금 사기쳐요 하니? 니들 솔직히 말해. 그 가게 무슨 돈으로 계약했어? 대출 받았니? 아이씨, 그게... 첫째 아들애는 제 말에 지쳐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며느리가 입을 여는데 지금 사는 집 담보랑 카드보험 신용 대출 받았어요. 그리고 부족한 건 이 사람 퇴직금으로 해결했고요. 가게라는 게 생각지 않았던 비용이 있더라고요. 뭐? 퇴직금? 엄마, 사실은 나 사표 냈어. 이 사람이 엄마 걱정한다고 당분간 비밀로 하자고 해서. 그래서 말 못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승진하긴 어려울 것 같고 가게에 올인해서 잘 벌면 그게 승진한 거랑 같을 거니까. 내가 아주 바보 등신을 낳았네.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전 재산을 털어서 망한 가게를 샀다고? 아, 이제 니들 어쩔 거야. 어쩌긴 뭘 어째요. 이미 다 저질렀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면 되죠. 그리고 제가 부탁했을 때 엄마가 좀 도와주셨으면 제가 이 사람 퇴직금까지 끌어다 썼겠어요? 이게 다 따지고 보면 엄마 책임도 있는 거예요. 뭐라고? 아무튼 저랑 이가 열심히 할게요. 그냥 새로 차렸다 생각하면 되죠. 너는 먹지도 않는 음식을 무슨 수로 열심히 팔 건데 그 레시피도 가짜야. 그냥 삼겹살 팔면 되죠. 삼겹살은 그냥 구워 먹기만 하면 되니까. 뭘 하든 돈만 벌면 되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엄마 속상하신 건 알겠는데 동선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저희가 손윗사람인데 체면 구기게는 하지 마셔야죠. 저는 위기의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첫째 며느리의 태도에 거의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 내외를 보내고 그대로 누워 끙끙거렸는데 퇴근한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큰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감자탕집을 정말로 삼겹살집으로 바꿔서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다행인지 그 전보다는 장사가 잘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풀렸죠. 이미 엎어진 물, 장사라도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어요. 저희 걱정도 조금씩 무뎌지고 있었는데 모든 자영업이 그렇듯 가게라는 게 항시 잘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청결이며 재료 관리까지 잘은 몰라도 할 일이 많을 텐데 어쩐지 큰 며느리는 도통 가게에 관심이 없어 보였고 빚도 많은 누구랑 어울려 다니는지 골프다 해외여행이다 정신이 완전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는 첫째 아들이 거의 상주하며 운영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 사실을 정말 몰랐어요. 이미 교회 권사님들에게 창피를 당해서 그 가게에 2번 다시 가는 일은 없었고 자주 큰아들 내외가 전화로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잘 돼 가는가 보다 했는데 첫째네가 가게를 차린 지 2년이 미처 되지 않은 어느 날 첫째 아들 내외가 울면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엄마, 저희 좀 도와주세요. 매출은 안 나오고 가뜩이나 저희 갚을 대출도 많은데 당장 이번 달 직원들 줄 월급도 없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가게 잘 된다며? 그게 엄마 걱정할까 봐. 근데 지금은 진짜 돈 날 구멍이 없어. 엄마, 통장에 돈 얼마 있어? 야, 네 나이가 내일 모레면 40이다. 네가 지금 엄마 통장에 얼마 있냐고 물을 나이니? 엄마, 제발 이번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기 집 엄마 명이라면서요. 여기 담보로 대출 받아주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였어요. 회식 때문에 늦는다던 남편이 회식이 취소됐다며
연락도 없이 집으로 왔고 며느리 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오자마자 역정을 냈어요. 니들이 지금 제정신이야? 뭘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내 지금까지는 네 엄마 혼자 끙끙거려도 아무 말 안 했지만 아니다 싶으면 손에 더 커지기 전에 얼른 정리해. 그리고 니들이 멋대로 담보대출 받은 그 신혼집도 내가 해준 거라는 거 잊은 건 아니지? 아휴, 그 나이 먹도록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무슨 장사를 한다고. 아빠, 진짜 너무하세요. 막말로 아빠가 좀 도와주셨음. 자기야, 그만해. 뭘 그만해. 나도 서운했다고. 저는요, 진짜로 엄마 아빠를 제 친정 부모님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은 딸이라고 하셔도 사실은 남이었던 거죠? 그렇죠? 뭐야? 너 지금 억지 부리냐? 그래, 그럼 이제 딸이라고 생각 안 할 테니 너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라. 여보, 지금 얘네들이 제일 힘들어요. 당신까지 그러면 어떡해? 그럼 저희 집 팔고 이 집 들어와 살게요. 어차피 집이며 가게 정리해도 빚 다 못 갚거든요. 금전적으로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시면 그렇게라도 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 결혼하기 전에 썼던 방, 그 방 그대로 쓸게요. 저와 남편은 점점 막 나가는 첫째 며느리의 말에 상순간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 죽겠다고 떠드는 며느리보다 그런 처앞에서 찍소리도 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저희 집에 첫째 내외가 밀고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어쩔 수 있냐며 애들이 돈 좀 모을 때까지는 참자고 하는데 그때부터 저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매일 구직 활동을 한다고 밖으로 나가는데 며느리는 점심때가 다 되어야 겨우 일어났고 정말로 제가 제 엄마라도 되는 듯 씻지도 않고 식탁에 앉아서 한다는 말이 엄마, 배고픈데 밥은요? 라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저 대신 집안일을 하고 밥상을 차리는 것까지 기대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며느리 시중을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넌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일어나서 시엄마한테 밥 타령을 하니? 그리고 아무리 같이 살아도 우리 빨래랑 니네 빨래는 구별 좀 하자. 내가 네 속옷까지 빨아야겠니? 에이 엄마, 서운하다. 저도 새벽까지 알바할 거 있나? 눈 빠지게 보면서 바쁜데. 그리고 이 집은 엄마 집인데 제가 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진수성찬을 차려달라는 것도 아닌데 눈치나 주고 진짜 너무하시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무리 딸 같아도 저렇게 할 말 못할 말 다 아는 며느리보다는 손님처럼 불편해도 차라리 눈치 보는 며느리가 낫겠다고요. 하지만 제 며느리는 저런 며느리니 생각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고 그 후 계속 저는 며느리와 사사건건 부딪히느라 제 집에서 제가 가장 불편하게 지내야 했네요. 그리고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면서 집안일을 2배로 하니 허리랑 손목이 탈이 났고 원래부터 허리랑 목에 디스크가 있었는데 무리를 했는지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졌어요. 여보,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당신이 쟤네들 어디 월세라도 얻어주면 안 돼요? 이 사람아, 그게 지금 쟤네들이 바라고 있는 건지 몰라서 그래. 지네 스스로 돈 모아서 얻어서 나가야지. 언제까지 부모가 도움을 주나. 그리고 자꾸 도와주면 의지할 생각밖에 안 할 거고 힘들어도 당신이 좀만 참아. 하지만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들은 어디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는데 며느리가 도통 돈을 벌 생각은 하지도 않고 아들 월급으로 네일 아트를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쇼핑한 택배들이 집으로 오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붙들고 따끔하게 얘기를 했어요. 얘, 너 오늘부터 딸 같은 그거 하지 마.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시댁에 얹혀 사는 주제에 네가 하는 행동이 이게 말이 돼? 이만큼 봐줬으면 살궁리를 해야지. 엄마,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딸이에요. 여기서 그 소리가 왜 나오니? 내가 지금 내 할 일을 너한테 시켜? 거꾸로 네가 지금 네 할 일을 나한테 시키잖아. 청소며 빨래며 하물며 지 남편 밥이라도 네가 챙겨봤어? 그거야. 여긴 저희 집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엄마 아들 밥 챙겨주시는 건데 그것까지 싫으세요? 그렇게 싫으시면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어디 전세라도 얻어주시면 될 일인데 그 많은 재산 죽을 때 싸들고 가실 거예요. 욕심도 너무 부리면 흉해요. 저는 차마 그 순간 화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쳤고 거의 내쫓듯 며느리를 밖으로 내보냈는데
일하고 있어야 할 첫째 아들이 지철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엄마가 정말로 이 사람 내쫓았어? 말도 막 했다며. 내가 남이야? 자식인데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너무한 건 니네들이지. 넌 니 차만 보이고 엄마 고생하는 건 안 보이냐? 엄마 곧 있음 수술도 해야 해. 엄마, 우리 와이프 임신했어.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때였어요. 그렇게 도끼 눈을 뜨고 있더니 며느리가 서러운 듯 울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한테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는데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임신이라니. 여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러니 저는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세는 완전히 역전이 돼서 얘들 아빠인 남편까지 며느리 편을 드는데 기뻐해야 할 손주 소식이 그때는 반갑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아주 저를 하녀처럼 부리고 또 제가 하는 말에 대꾸도 하지 않으면서 상전 노릇을 하더니 어느 날 저한테도 기회라는 것이 왔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에서 봉사활동이 있어 외출했다가 허리 상태가 영 아니어서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가 안방에서 뭘 하는지 제가 집에 들어온 줄도 몰랐고 가만히 며느리가 뭘 하나 관찰을 하고 있었더니 세상에나 화장대 서랍에 있는 제 목걸이며 반지 같은 귀금속들을 집 파우치에 집어넣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살다 며느리한테 도둑을 맞고 있다니 저는 순간 복중 태하고 뭐고 이성을 잃었어요. 너 지금 뭐 하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시애미 물건을 훔쳐? 네가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훔치다뇨. 산부인과 가야 하는데 좀 허전해서 잠깐 빌리려고 한 건데요. 지금 그 소리를 나한테 믿으라고? 당장 일이 내. 엄마, 아니 어머니, 어차피 이거 안 차시잖아요. 하시지도 않으면서 그냥 저 주세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임신하면 옷도 사주고 명품 백도 사준다는데 어머님은 저한테 뭐 하나 해주신 것도 없잖아요. 이젠 아주 뻔뻔하기까지? 그거 내 친정엄마 유품이야. 탐낼 걸 탐내야지. 유품이면 원래 물려주고 그러잖아요. 제가 잘 보관할게요. 뭐야? 당장 일이 안 내? 확 경찰에 신고할까 보다. 그렇게 창피하지만 저는 며느리와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싸움을 벌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힘에서 밀린 제가 며느리의 손에 밀쳐져 넘어지고 말았는데 그때 제 입에서 악소리가 나면서 눈에서 번쩍하고 별이 보이는 게 큰일이다 싶었어요. 저는 그 길로 제 손으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실려갔고 며느리는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줄 알고 냅다 도망을 갔는데 제가 병원에 도착해 남편에게 수술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을 하자 남편과 둘째 아들 내외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꼼짝도 못하고 수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첫째 며느리가 돌아가신 친정엄마 유품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하니 남편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화가 엄청 났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로 저희 부부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일이 있었는데요. 둘째 며느리가 제 물건을 가지러 집에 갔었는데 그때 첫째 며느리가 누군가 전화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초음파 사진 파신다는 분 맞으시죠?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가지러 가도 될까요? 둘째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허겁지겁 대충 제 물건을 들고 병원으로 왔는데 정말 꼼짝 못해서 다행이지 저는 하마터면 며느리고 뭐고 첫째 며느리를 잡을 뻔했어요. 저라고 뭐 성질이 없겠어요. 그리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제가 수술을 마치고 나온 다음날 첫째 아들과 문제의 며느리가 뻔뻔히 병실로 찾아왔고 저는 곧장 둘째 며느리를 불렀어요. 제가 싸움을 못하니 저 대신 싸워줄 누군가가 필요했거든요. 어머 동서는 지금 일할 시간 아니야? 무슨 공무원이 이래? 세금 낭비네. 형님 임신한 거 거짓말이죠? 뭐라고? 나 참, 이젠 생사람 잡는 거야? 누가 그런 걸로 거짓말해? 그래요. 그럼 여기 병원이니까 저랑 같이 산부인과 가서 검사 받으세요. 동서, 지금 이게 형님이 나한테 할 짓이야? 내가 왜 동서 말을 들어야 해? 내가 시켰다. 나도 애 2번 가진 사람이야. 근데 넌 아무리 봐도 임신한 태가 안 나. 그러니 둘째랑 다녀오거라. 어머니, 아무리 제가 싫으셔도 이건 아니죠. 제 뱃속의 애가 누구인데.
초음파 사진은 얼마에 사셨어요? 사실 제가 다 들었거든요. 형님, 진짜 간도 커요. 자기, 그게 사실이야? 어제 나한테 보여준 우리 애기 사진, 그거 가짜야? 아이씨, 그래 가짜야.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이게 다 자기랑 결혼해서 그래. 우리 이혼해. 첫째 며느리는 누가 봐도 궁지에 몰리니 도망가기 위해 쇼를 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제 귀금속을 내놓으라며 병원에서 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가 먼저 더럽고 치사하다며 제가 고이 아껴서 보관했던 저희 엄마 유품을 지 가방에서 꺼내 바닥에 패대기를 치는 거 있죠. 그때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저런 애를 딸 같은 며느리라고 생각했다니. 저런 애를 좋게 봤던 제 자신이 한심했는데 제 아들은 저보다 더 한심한 멍청이였어요. 이게 다 엄마가 저 사람 궁지에 몰아서 그래.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괴롭혀? 나 회사 가면 그렇게 구박했다며? 그날도 엄마가 저 사람 내쫓아서 내가 데리고 들어왔잖아. 난 우리 엄마는 시집살이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야. 뭐야? 넌 지금 제 말을 믿어? 그리고 애당초 그런 가게를 잘 알지도 못하면 무리해서 하려고 한 것부터가 문제지.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지 분수대로 살아야지. 어참, 허영심만 많아서는? 잘 살고 싶은 게 허영심이야? 우리 와이프는 뭐 잘 살면 안 돼? 아, 정말 저런 아들을 제 속으로 낳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 앞에서 어찌나 창피한지. 여태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저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후회스러웠네요. 그 후 첫째 며느리는 지 친정으로 가버렸고 아들도 지 마누라 아니면 못 산다고 지 마누라 데려온다며 처갓집으로 갔는데요. 저는 영영 그것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곧 있음 또 이것들이 내 집으로 돌아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저는 남편한테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사니까 결단을 내자고 했어요. 난 며느리고 뭐고 걔 다시 못 봐. 아들도 없다고 치면 그만이니까 당신도 결정해요. 당신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끼고 살고 싶으면 나랑 이혼하고. 남편과 50평생 살면서 이혼하자는 소리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저의 이혼 소리에 많이 놀란 듯 무조건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했고 저는 이것들이 다시 기어 들어오기 전에 제대로 정신교육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직은 무리하면 안 된다는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바삐 복덕방에 가서 집을 내놨고 손해만 안 보면 된다고 그냥 시세에 맞춰 빨리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희 집이 워낙 입지도 좋고 마당 있는 예쁜 집으로 유명해서 금방 임자가 나섰어요. 그렇게 제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첫째 아들한테 연락이 왔고 아들은 저에게 지 와이프 마음을 겨우 돌렸다며 내일 집으로 같이 오겠다고 했는데 저는 남편을 시켜서 첫째 내외에게 미끼를 던졌어요. 네 엄마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니들이 집에 오면 아마 또 난리칠 게다. 이왕 떨어져 있는 김에 며칠 더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네 통장에 100만 원 넣을 테니까 니처랑 어디 여행이나 다녀와. 그럼 그 사이에 내가 네 엄마 좀 구슬려 놓으마. 아빠, 정말 우리 여행 다녀와도 돼요? 또 엄마가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건 걱정 마. 그러니 너네 어디 한 일주일 정도 푹 쉬다 와라. 알겠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다행히 당장이라도 이사를 오고 싶어 하던 매수인이라 제가 사정을 이야기하니 금방 집에 들어오겠다고 했고 저는 그참에 짐을 꾸려 이사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좋은 의도는 아니었지만 겸사겸사 곧 정년이었던 남편이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해 퇴직을 앞당겨 그 길로 저희 부부는 강원도 산골에 꽃과 나무가 예쁜 작은 집을 사서 보수에 들어갔어요. 사실 남편의 정년이 코앞이라 귀촌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어요. 다행히 남편 앞으로 상가가 있으니 돈 걱정도 크게 안 해도 되니 우리 내년부터는 조용히 여유나 부리며 살자고 했는데 그날이 좀 당겨지게 된 거죠. 그렇게 일주일 만에 저와 남편은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강원도로 이사를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첫째 아들 내외는 집으로 간 모양인데 한바탕 난리가 난 모양이었어요. 첫째 아들 내외는 영 모르는 사람들이 집을 차지하고 있자 황당했는지 둘째 아들에게 연락을 했고 제가 이미 신신당부를 해놨기에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나도 몰라. 엄마가 꽤 충격이 컸었어. 아빠한테 이혼하자고까지 했다니까. 뭐라고? 아빠는 우리한테 여행 다녀오는 동안 엄마 잘 구슬려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 어차피 아빠 정년퇴직 코앞이었잖아. 그러게 형이랑 형수가 너무했지. 아씨, 그럼 우린 어떡해. 무슨 부모가 자식한테 이러냐? 당장 갈 데도 없는데. 야, 민서가 우리 당분간 니네 집에 가면 안 되겠냐? 미쳤어? 우리 와이프한테 그게 통할 것 같아. 그리고 이미 장인 장모님 오신다고 했어. 야, 형제끼리 치사하다. 그럼 나 돈 좀 빌려줘. 당장 어디 호텔이라도 가게. 이 형 아직 정신 못 차렸네. 호텔을 가게 돈을 빌려달라고? 제정신이야? 몰라, 끊어. 야, 그러지 말고. 근데 우리 집은 어딨어? 그 짐이요. 제가 날짜에 딱 맞춰서 첫째 며느리 친정에 보냈어요. 진짜 지 엄마한테 가서 살라고요. 저는 영 남의 딸은 품어줄 수가 없어서 보낸다고 친절하게 메모까지 보냈는데 그 물건들이 도착하고 며느리 친정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난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어제도 형님이 찾아와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기 이제 자기 집에도 못 간다나요? 아주 제대로 똥줄이 타는 얼굴이던데요. 어머님 계획 대성공이에요. 성공은 무슨, 혹시 니네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지 않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가 걸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럴까봐 저희 부모님 올라오시라 했어요. 제가 사정 이야기하니까 당장 오시겠다고 하시던걸요. 내가 정말 사돈한테 면목이 없다. 죄송해서 어쩌냐? 아니에요. 저도 겸사겸사 저희 부모님이랑 지내니까 좋죠. 어머님, 이왕 큰맘 먹고 가셨으니까 여기는 있고 마음 편하게 계세요. 저랑 그 이랑은 절대 어머님 계신 곳 알려드리지 않을 거니까. 그래, 고맙다. 첫째 애들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니들처럼 알아서 잘 살면 좋으련만. 둘째야, 미안하고 또 고맙다. 뭘요? 해드린 것도 없는데요. 조만간 형님들 몰래 그 이랑 한번 갈게요. 두 분 그때까지 편하게 계세요. 그 후로 저는 진짜 편하게 있었어요. 누군가는 자식 그렇게 두고 편할 수 있냐고 하는데 저는 제가 하도 당해서 그런지 그것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굳이 다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가끔 둘째 아들 내외를 통해 첫째 애들 소식을 듣는데 집도 절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며느리 친정으로 갔던 첫째 애들은 지 친정엄마도 힘들었는지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아들은 다시 취직을 했고 며느리도 지 부모 돈이라 느끼는 바가 다른지 파트타임을 뛰면서 이제사 사람답게 산다는데 저도 단단히 꼬였는지 그건 그거대로 참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둘이 좋아 그렇게 산다는데 어쩌겠냐 하는 심정으로 신경 쓰지 않으려 합니다. 부모 자식이라도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요즘 저는 남편과 서툴지만 조그맣게 텃밭도 일구고 꽃도 심으며 평생 못 가져본 부부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팔 청춘은 아니지만 저는 신혼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게다가 자연과 더불어 살다 보니 저도 남편도 때론 시인이 되고 철학자가 되어 인생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과정이 어쨌든 저는 지금이 태어나 가장 행복한 순간인 듯 싶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건 돈이 많은 것보다 훨씬 부자가 된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 첫째 아들 내외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저도 아이들도 선을 잘 지키며 잘 지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편하게 듣기만 했는데 모두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